제1장 수상한 택배. 청주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68세의 은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또 왔네. 매달 정해진 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도착하는 정체불명의 상자들. 발신자 이름은 매번 달랐다. 김철수, 가경애, 최민수. 모두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다. 어머니, 그거 제가 가져갈게요. 40세 아들 정우가 급히 달려와 상자를 낚아챘다. 뒤이어 나타난 며느리 소연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물건이에요. 중요한 서류들이라서. 하지만 은자 씨의 눈에는 이상했다. 자영업을 한다던 아들의 회사 물건 치고는 상자가 너무 무거워 보였고 집 안에서는 묘한 금속 냄새가 맴돌기 시작했다. 서재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두 사람은 은자 씨가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은자 씨의 마음 한편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제2장 경계의 눈빛. 어머니, 거긴 안 돼요. 은자 씨가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며느리 소연이 번개처럼 달려와 막아섰다. 그 눈빛에는 초조함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아, 그냥 정리가 안 되어서요. 어수선해 보이잖아요. 변명은 어색했지만 소연의 태도는 확고했다. 은자 씨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은자 씨는 소연이 식탁에 두고 간 휴대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를 들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송금 확인 완료. 재고 수요일 도착 예정. 재고, 송금, 평범한 자영업자라던 아들과 전직 은행원인 며느리. 하지만 이 메시지는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은자 씨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제3장 금단의 상자. 운명의 날이 왔다. 아들은 늦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며느리도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다. 집에는 은자 씨 혼자만 남았다. 이번이 기회야.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재에 다가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어제 도착한 택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열어봐야겠어. 박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어내며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은자 씨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돈 사이사이에는 각종 계약서와 서류들이 끼워져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서류 곳곳에 찍힌 도장과 서명. 그것은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은자. 하지만 이런 서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했다는 거야?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뭔가 심각한 일에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상자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서재를 나왔지만 은자 씨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제4장 충격의 등기부. 그날 밤 은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이 되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공인인증서를 꺼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내 명의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은자 씨는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가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것도 2억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된 채도. 이게 말이 돼? 나는 세종시에 가본 적도 없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청주의 집. 40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 집이 이미 아들 정우 명의로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은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자신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서류상으로 자신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다. 68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농락당할 수는 없었다. 제오장 대면. 이튿날 아침, 은자 씨는 결심했다. 모든 서류를 출력해서 식탁 위에 펼쳐놓고 아들을 불렀다. 정우야, 이리 와봐. 왜요, 어머니? 아들이 식탁으로 다가오다가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걸 어디서? 내가 대답해야 할 사람은 나야. 이게 뭐야? 은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며느리 소연도 뒤늦게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투자였어요. 정우가 결국 입을 열었다.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잠깐만 어머니 이름을 빌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게 잠깐만이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투자한다고 해서 소연이 변명했지만 은자 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피해갈 수 없었다. 너희 둘 다 알고 있었잖아. 이 모든 걸.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은자 씨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제6장 기록과 신고, 배신감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은자 씨는 교사였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침착함이 되살아났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증거를 모아야 해. 택배 상자들을 다시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송장과 계약 서류, 그리고 현금까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현관 CCTV 영상도 확인했다. 택배가 도착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상자를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됐어. 다음 날 아침, 은자 씨는 경찰서를 찾았다. 접수 창구에서 만난 김영사에게 정리해온 서류를 펼쳤다. 제 명의가 도용됐습니다. 김영사는 처음에는 가족 간의 단순한 문제로 여겼다. 어르신, 가족끼리는 대화로. 형사님, 은자 씨가 조용히 끊었다. 가족이 아니라 범인입니다. 수사해 주세요. 그 단호한 어조에 김영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하겠습니다. 은자 씨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다. 제7장 드러나는 진실.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수사팀이 집안 곳곳을 뒤졌고 서재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 소연의 통장에서는 정기적인 현금 입금 기록이 발견됐다. 액수도 상당했다.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입금되어 있네요. 김영사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령 법인과의 연결고리였다. 조민호라는 브로커를 통해 불법 투자,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 씨는 실행책, 소연 씨는 계좌 제공자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정우는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감추려다 더 큰 범죄에 손을 댔고 소연은 금융 지식을 악용해 적극적으로 공모했던 것이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구속당하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사과했지만 은자 씨의 마음에는 더 이상 용서가 남아있지 않았다. 68년의 정직한 삶이 하루아침에 범죄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제8장 무너진 신뢰, 다시 세워진 삶. 재판정은 엄숙했다. 증인석에 선 은자 씨는 떨리지 않았다. 진실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고 이제는 정의가 실현되기만 하면 됐다. 피고인 이정우,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소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은자 씨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다. 집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아왔다. 도용당했던 재산도 대부분 회복됐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빈집에 홀로 앉아있던 은자 씨는 거울을 들여다봤다. 68세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또렷해 보였다. 나는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더는 속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낼 것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은자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다. 평생 남을 믿으며 살아온 선량한 여인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배운 날이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